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마을로 시집와서 젊은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온 세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낯설은 동네에 시집온 젊은 시절의 세 할머니는 고된 시집살이의 애환과 끝없는 일감으로 인한 피로감을 우물가에서 수다로 풀어가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어느덧 새할머니는 며느리를 맞아들였고 그 이후로는 여유가 생겨 틈만 나면 어울려 장터에도 함께 다니고 근처 풍광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기를 즐겨하였다. 할머니들은 며느리가 정성 들여 싸준 음식에 막걸리를 곁들여 배부르게 요기도 하고 즐거운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다가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지천으로 아름다운 꽃들과 파릇파릇 새싹이 피어나는 어느 따스한 봄날에 새할머니는 들녘에 널린 봄나무를 캐기 위해 뒷동산에 모였고 정심이 되자 각자 싸온 음식을 펼쳐놓았다. 그런데 두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펼쳐놓았지만 다른 할머니는 올망졸망한 찐 고구마 3개뿐이었다. 여보게들, 내가 미처 맛난 음식을 준비 못했네. 매번 이리 변변치 못한 음식이라 미안하네 그려. 아닐세. 자네 형편 다 아는데 그런 말 말게. 그냥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우이. 그런 망년된 생각을 말고 음식이나 함께 하세.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두 할머니는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고 탁배기 잔을 건네면서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함께 들었다. 기실 이른 나이에 혼자 된 할머니는 어렵사리 아들 삼형제를 키워 장가를 보냈으나 아들들 모두가 넉넉하지 못해 살림이 어려웠다. 젊어서는 마을에서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홀로 세상 풍파를 겪으며 고운 얼굴엔 하나둘 주름이 늘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그래도 셋 중에는 제일 예쁘다며 다들 이쁜이라 불렀다. 이쁜이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생활했으나 살림이 여유롭지 못해서 늘상 아들 내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으며 다른 두 아들 역시 살림이 빠듯하였으나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항상 무거웠다. 모임에 나가 친구 할머니들과의 어울림은 즐거웠지만 늘 친구 할머니들에게 얻어먹기만 하여서 미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핑계로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도 했지만 어김없이 두 친구 할머니들이 챙겨서 그마저도 어려웠다. 이쁜이 할머니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범아, 혹 엽전 몇 푼 여유가 있느냐? 어머니, 어찌하여 그러세요? 네, 동무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미안해서 다음 모임 때는 간단히 음식과 탁배기라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그런다만.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요.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이쁜이 할머니는 큰아들의 대답을 듣고 주저되었으나 큰며느리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며 물었다. 예, 애미야, 돈 몇 푼 좀 내어줄 수 있겠느냐? 어머님, 저도 여유가 있다면 어머님께 마음껏 쓰시라고 드리고 싶어요. 저희 형편이 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연세 드셨는데 다치기라도 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리 자주 밖으로 다니세요. 그만
외출을 줄이시고 집에서 손주들이나 좀 봐주셔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 이쁜이 할머니는 한숨이 쉬어졌으며 혹시 몰라 몇마장 떨어져 사는 둘째 아들네로 갔고 같은 사정을 얘기했지만 여유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쁜이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이들 형편이 뻔한데 내가 눈치 없이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발길은 벌써 셋째 아들네로 향하고 있었다. 이쁜이 할머니는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셋째 아들네로 가서 아들네가 잘 지내는지 살폈고 역시 형편이 어려운 모습에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식들에게 도움도 못 되는 자신이 안타까워서 차마 돈 얘기는 꺼내기조차도 어려웠다. 그러나 시어머니 안색이 편치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셋째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쁜이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며느리 역시 묻기를 멈추지 않자 돈이 필요하다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새아가 너희들 형편 역시 뻔한데 마음에 두지 말거라. 내 쓸데없는 말을 하였구나. 어머님, 언제가 되었건 한 번은 다른 할머니들께 정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셋째 며느리는 급히 이웃에 가서 몇 푼을 얻어와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며느리가 묻기에 말은 내뱉었지만 자식의 형편이 뻔한데 차마 며느리가 쥐어준 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려 하고 며느리는 손에 쥐어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이쁜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 손에 엽전 몇 푼을 쥐고 셋째 아들 집을 나왔다. 며칠 뒤 이쁜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준 돈으로 소박한 음식과 막걸리를 준비하여 친구들과 이웃마을 계곡으로 놀러 갔다. 새 친구 할머니들은 계곡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나무를 뜯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쁜이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과 막걸리를 들었다. 여보게 어찌 이 많은 걸 준비했나. 잘 먹겠네만 다음에는 이리 무리하지 마시게. 이쁜이 할머니는 두 친구들이 소박한 음식도 마다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어 고마웠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소박한 음식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홀가분해졌다. 마음이 즐거운 나머지 이쁜이 할머니는 그날따라 마음 놓고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평소에 먹는 것이 부실하고 또 술이 약한 이쁜이 할머니는 다른 두 할머니에 비해 시기가 빨리 올랐고 마음마저 놓은 터라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해질녘이 다 되어가자 새 할머니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길을 재촉했으나 이쁜이 할머니가 취기를 감당하지 못해 두 할머니들의 부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가던 중에 지친 할머니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았고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았으나 이쁜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난감한 상황에서 두 할머니들이 이쁜이 할머니를 걱정하는 중에 지나가던 건실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다가와 사정을 물었다. 연로하신 어머님들께서 어찌 길에서 이러시는지요? 마침 젊은이를 알아본 한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 자네는 요 앞에 사는 박서방 아닌가? 우리 동무 하나가 이리 치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네 그려. 어르신,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저물어 가니 제가 저희 집에 모셔다 쉬게 해드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댁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 두 분은 댁으로 먼저 가시고 가는 길에 이 할머니 댁에도 말씀드려 주시지요. 두 할머니는 박서방이 도심이 깊고 반듯하기로 소문난지라 이쁜이 할머니를 부탁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박서방은 아내를 불러 이쁜이 할머니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갔다. 한참이 지나자 이쁜이 할머니는 잠에서 깨었고 낯선 방안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눈앞에서 낯선 젊은 아낙네가 지켜보고 있자 이쁜이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새댁, 이 집은 네 댁인데 내가 이리 누워 있었소. 이제야 정신이 드셨나 봅니다. 이 집은 옆마을 박서방네이고 저는 그분의 아내여요. 박서방의 아내는 이어서 저녁을 차려왔고 이쁜이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처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셨군요. 혼자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적잖이 고생하셨겠어요. 저희 시아버님도 일찍 홀로 되셔서 저희 신랑을 키우셨답니다. 두 분이 처지가 같으시네요. 이어서 박서방이 들어왔고 이쁜이 할머니에게 요모조모 챙기는 말을 했다. 어르신, 저녁은 부족함이 없으셨는지요? 이왕 일이 되었으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푹 쉬시다 가시지요. 여보시게 내 경황이 없어서 인사가 늦었네. 이리 살펴주어 고맙네 그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집안에 계시니 갑자기 어릴 적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서 박서방은 어머니라는 말에 잠시 울컥하여 말을 멈추었다. 그랬던 것이구먼. 자네 마음 이해하네. 이쁜이 할머니와 박서방 내에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쁜이 할머니는 박서방 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박서방 내에는 이쁜이 할머니를 붙잡고 더 지내다 가시라고 했으며 큰아들 집에는 정가를 넣겠다고 했다. 이쁜이 할머니는 따뜻한 한 대에 그만 며칠 더 머물게 되었으며 박서방 내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환생하신 듯 친어머니처럼 이쁜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매 끼니마다 대접하고 고운 옷도 지어 입혀드렸다. 며칠 사이에 이쁜이 할머니는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예전에 고왔던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얼굴이 화사하게 피었다. 이쁜이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박서방의 아내에게 마치 딸을 대하듯이 살뜰하게 살림을 알려주었으며 집안 곳곳 살림살이를 빠지지 않고 살펴주었다. 박서방은 이쁜이 할머니를 통해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 곳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푸근했고 아버지께도 상황을 말씀드렸으며 아버지 역시 이쁜이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쁜이 할머니는 며칠 동안의 환대가 고맙기도 했지만 더 머문다는 것이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 그만 떠나려고 박서방 내에게 말했다. 여보시게들, 요 며칠 자네들 덕분에 편히 지냈네. 이 신세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걱정이구먼. 그나저나 어찌하여 나를 이리 반대하였는가? 어르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나 며칠 모신 것입니다. 자상하시고 고운 모습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눈앞에 계신 것 같아 제가 오히려 어르신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더니
잘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던 게로구먼. 부친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시게나. 이 말을 하자 박서방이 잠시 이쁜이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어르신,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되겠는지요? 그래, 말해보게나. 내 돈 드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부탁인들 못 들어드리겠나.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어르신을 한번 배웠으면 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이쁜이 할머니는 남녀가 유별하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미 황혼의 나이인지라 풍속에 구애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뵙기로 했다. 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색함 속에서 다과를 앞에 두고 박서방 네애와 함께 마주했다. 할아버지는 홀로 지내온 세월이 많아서 그런지 얼굴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으나 몸가짐에 청정한 기운이 흘렀고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었다. 낯선 곳에서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수년간 저 홀로 살림하며 아들을 키우다 보니 집안이 정돈되지 못했었는데 부인께서 살펴봐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진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딱히 큰아드님 댁에 닥친 일이 없다면 저희 집에 달포가량 머무시며 살림을 정돈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 해주신다면 사례를 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으나 길에서 자신을 도와주었고 지난 며칠간의 환대에 대해 신세를 갚을 길이 생겼다는 생각에 제안에 응했다. 그날 이후로 이쁜이 할머니는 박서방의 아내와 함께 집안 정돈을 마저하며 지냈고 할아버지와도 자주 마주쳤다. 그러던 어느 날 바느질을 하던 중에 박서방의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르신, 제가 시집 와서 처음에 느낀 것은 집이 어딘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보니 시어머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르신 같은 분이 시어머님이라면 참으로 좋겠어요. 이쁜이 할머니는 부침성 있는 며느리를 보자 흐뭇했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다. 나도 자네와 같은 색시를 며느리로 두면 소원이 없겠네 그려. 이 말은 색시를 통해 박서방에게도 전해졌으며 다시 박서방을 통해 아버지에게 전해졌다. 이후로 박서방의 아버지는 귓가에서 이쁜이 할머니의 말이 떠나질 않았고 밤잠을 설쳤다. 며칠이 지난 후 박서방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이쁜이 할머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아들의 의향은 어떠한지 물었다. 이에 박서방은 주저없이 찬성했으며 그 길로 이쁜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나 어르신께서 십수년간 자식 하나 바라보며 홀로 애로이 지내셨는데 이리 한 집에 머무시는 것도 인연이 아니겠는지요. 이왕 두 분께서 가약을 맺어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지내신다면 그간의 제 불효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쁜이 할머니는 뜻밖의 청을 듣고 놀랐으나 박서방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 황혼의 나이에 외로움을 나눌 좋은 친구 같은 반려자가 있다면 든든할 것 같았으며 다른 한편으론 아주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레이는 감정 또한 할아버지를 향하는 듯하여 부끄러운 듯 조심스레 말했다. 자네 말을 들으니 고맙구먼. 그런데 내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아들들이 낯이 있으니 어찌
정식의 가약을 맺겠는가? 그리고 아들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저 두 늙은이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족하네. 이쁜이 할머니는 자식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황혼의 가약이 이루어졌음했고, 박서방은 다음 날 이쁜이 할머니의 큰아들을 찾아갔다. 박서방의 말을 듣고 큰아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자 박서방은 둘째 아들에게 갔고, 둘째 역시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박서방은 난감한 심정으로 셋째 아들에게 찾아갔고 의향을 물었다. 말을 들은 셋째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울먹이며 말했다. 한평생 홀로 저희 삼형제를 키우며 뒷바라지 하시느라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으셨을 텐데, 더 연로하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더 이상 애롭지 않게 여생을 지내실 수 있다면 제가 어찌 마다하겠는지요. 제가 두 형님들을 설득할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셋째 아들과 며느리는 두 형님 내외를 설득했고,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재가를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친구 할머니들도 이쁜이 할머니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으며, 이쁜이 할머니와 박서방의 아버지는 소박하게 작수성례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박서방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별채에 모셨으며, 이쁜이 할머니의 세 아들들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우연한 만남으로 새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새롭게 맞이한 박서방과 세 아들들은 부모님이 오래도록 행복하기를 마음으로 빌었고, 그들 또한 비록 성씨는 달랐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잘 지내게 되었다. 이쁜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지내다가 천수를 다했다고 전해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망태기를 메고 산을 오르내리며 아내의 병에 쓸만한 약초를 캐러 다니는 나이든 신만이가 있었다. 산을 오르느라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으나 지친 기색도 없이 두리번거리며 아내에게 약이 될 만한 것이 없나 꼼꼼히 살폈다. 한평생 이리 산을 타고 다녔어도 제대로 된 산삼 한 뿌리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 산삼이 간절히 필요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일한 말벗이며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가 병이 들어 몇 달째 누워 있으나 가난한 살림에 의원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말수가 적고 남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가 편한 신만이 노인은 남들 앞에만 서면 왠지 부끄럽고 말문이 막히는 탓에 친구는 물론이요, 정답게 지내는 이웃조차도 없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집 저 집 떠돌며 남의 집 살이를 하다 보니 위축된 마음에 남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러다 자연스레 말수가 적어졌으며 남들 앞에 나서기 어려워진 것이었다. 단지 천성이 내성적이어서 그럴 뿐인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싫어한다고 오해하거나 이상한 사내라는 소문이 돌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신만이는 젊어서부터 항상 외톨이로 지냈고 또 남들과 어울려서 논일이나 밭일을 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산에 오르게 되었고 눈치를 봐야 할 리도 자신을 향하는 쑥덕거림도 없는 산이 좋아서 산기슭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산에서 약초를 캐서 내다 파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살았다. 다행히 시장에서 약초를 거래하는 약재상 주인은 신만이가 말수가 적을 뿐이지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한결같은 신만이를 눈여겨본 약재상은 홍기를 놓쳐 노총각이 된 신만이에게 부모를 여의고 혼자 생활하는 참한 처자를 소개시켜 혼인도 하게 해주었다. 가정을 이룬 신만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으며 위안을 주는 참한 아내가 있는 이 오두막이 세상의 안식처였다.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두 사람뿐인 젊은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나갔다. 신만이 남편은 더 부지런히 약초를 캐러 다녔고 혹시나 산이 내게 산삼이라는 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산을 오르내렸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했으나 살림은 늘어나지 않았고 겨우 두 사람 지낼 정도만의 여유가 주어졌다. 더구나 가족이 더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젊은 부부는 아이를 원했으나 아쉽게도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질 않았다. 남편은 실망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구려. 혹여 당신이 걱정으로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된다오.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둘이 서로를 더 챙기며 지내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서로를 벗삼으며 지내는 동안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 부부는 늙어갔다. 점차로 기력이 약해진 신만이는 약초를 캐러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자연히 살림은 더 공공해져 갔다. 살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 아내가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느라 몸이 더욱 약해졌고 급기야 몸져 눕게 되었다. 신만이는 약해진 몸을 이끌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 아내를 병간호했으나 끝내 아내는 차도를 보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신만이 노인은 모아놓은 재물이 없으니 아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자책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게 되었다. 나는 왜 이리 지질이도 복도 없는 겐가? 아내가 박복한 나를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이리 떠났구나. 아담한 집에 머물다 보면 아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자꾸만 먼저 간 아내 얼굴이 떠올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내 일찍이 모아둔 재물도 없고 유일한 말벗인 아내마저 없으니 나이 들어 더 산들 무슨 낙이 있을꼬. 시만이 노인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리 푸념 섞인 말을 내뱉다가 순간 난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약초를 캐러 다녔으나 제대로 된 산삼 한 번 캐지도 못했고 아내가 병을 얻었을 때도 산삼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기에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오두막 앞에 작은 텃밭을 빼고는 별다른 호구지책이 없다 보니 신만이 노인은 허약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명색이 신만이이지만 큰 돈이 될 만한 산삼을 만나지 못했기에 이제는 입에 풀칠이라도 할 만한 소소한 약초를 만나는 것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신만이 노인은 산에 오를 때만큼은 부정 타는 일을 금하고 목욕 재개한 후에 산을 지키는 신령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예를 올리는 것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 산에 있는 약초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연으로부터 빌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만큼만 취하기로 스스로 약조하고 이를 평생 따랐으며 늘 자연에 감사하는 치성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신만이 노인은 평소처럼 예를 올리고 산에 올라
약초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보이던 약초가 눈에 띄지 않았기에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는 난생 처음 와보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김만희는 속으로 허참, 이 산골에 내가 모르는 곳이 있었나 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경사면으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려는데 눈앞에 탐스러운 빨간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신만이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떨리는 손으로 열매를 쓰다듬어 본 후에 조심스럽게 줄기 아래쪽 지면과 맞닿은 흙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흙을 걷어내다 보니 수많은 잔뿌리가 나타났고 점차로 봄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틀림없는 천정삼이었고 내 뒤를 살펴보니 좋기 100여 년은 넘은 듯 세월의 흔적이 층층이 남아 있었다. 신만이 노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힘차게 신밧다를 연이어 외쳤다. 실로 처음 외쳐보는 이 한마디에 신만이 노인은 만감이 교차했다. 지나온 평생의 신만이 생활과 먼저 떠난 아내가 눈에 아른거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순간 신만이 노인은 자세를 고치며 산삼을 앞에 놓고 산 정상을 향해 감사의 예를 올렸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이제야 복이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너털 웃음이 나왔다. 이윽고 신만이 노인은 산삼을 이끼로 잘 싸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 산삼을 팔면 필히 큰 돈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손에 쥘 돈을 머릿속에서 헤아리며 집을 살지 전답을 살지 아니면 배불리 먹을지 여러 생각을 하며 산 아래로 향했다. 하지만 노인은 생각 끝자락에 뭔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무도 없구나. 내 곁에는. 곁을 지켜주던 아내도 없고 이 호사를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밀려오는 침묵 속에서 발걸음조차 느려졌고 조금 전 느꼈던 그 즐거움은 온데간데없고 다리에 힘이 풀려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길가 어디에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라 노인은 일순간 긴장하였고 본능적으로 산삼을 가슴에 품어 안았다. 노인이 잔뜩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길에서 조금 벗어난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준수한 모습의 젊은이가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노인은 급히 다가가 젊은이를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자신 역시 기력이 약해져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처지인지라 기골이 장대한 젊은이를 업는다는 것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젊은이는 한눈에 보아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 위급한 상황에 처한 듯한데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듯 싶었다. 어허, 이렇게 아까운 목숨이 사그라드는 것인가? 진정 나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인가? 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고 허무하게 떠나간 아내가 생각나자 옆에 놓아둔 산삼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산삼이 효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인데 이것을 쓰면 도움이 있으려나? 아니지. 이것은 내게 주어진 행운이자 복이 아닌가?
일이 남에게 질 수는 없는 게야. 노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고 말고 이 산삼을 손에 넣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리 복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되었다. 오늘 내 복을 이 젊은이에게 나누어 준다면 내가 살지 못했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노인은 산삼을 짓이겨 젊은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다. 그러자 잠시 후 놀랍게도 젊은이는 눈을 가늘게 떨더니 눈을 떴고 노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노인은 젊은이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기뻐했다. 노인은 젊은이를 부축하여 마을 어귀까지 이끌어 주었고 젊은이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노인에게 연신 고맙다며 사는 곳을 물었으나 노인은 미소만 짓고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려 젊은이와 헤어졌다. 노인은 홀로 산기슭 오두막으로 돌아와 빈 망태기를 한쪽으로 밀쳐넣고 지치고 힘들어 텅 빈 방에 누웠다. 비록 허기지고 지친 데다가 텅 빈 손이었지만 노인은 연신 미소가 지어졌다. 이렇게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산에 오르기 전 예를 올리는 장소에 있는 자신을 보았는데 갑자기 낮에 구해준 젊은이가 나타났다. 노인이 젊은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몸은 완쾌되었는지 묻자 젊은이가 고탕하게 웃으며 갑자기 허연 수염을 한 신령한 노인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신만이 노인이 놀라자 신령한 노인은 자신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라고 하며 노인에게 말했다. 네,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보다가 잠시 진심을 시험하였노라.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남에게 베풀다니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다. 그대의 선행에 대한 상을 내리려 하니 원하는 바를 얘기해 보거라. 부귀를 원하면 돈과 명예를, 장수를 원한다면 내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신만이 노인은 잠시 생각하고 산신령에게 엎드려 말했다. 산신님, 이제 와서 저에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다만 제가 평생 외톨이로 외롭게 살았습니다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더는 외롭게 살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요. 이 말을 듣고 산신령은 내일 산속 모처의 바위 아래에 있는 약초를 캐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면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 후 너털 웃음을 웃으며 사라졌다. 신만이 노인은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깨어나자 참으로 희한한 꿈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에 꿈속 산신령이 일러준 바위 아래로 가니 난생 처음 보는 약초가 적지 않게 나 있었다. 노인은 일부를 캐어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실로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가니 곳곳에 금줄이 쳐져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약재상으로 갔다. 약재상 주인 말로는 마을에 어닌 모를 돌림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신만이 노인은 꿈속 산신령의 말이 생각났고 혹시 자신이 캐온 약초가 효험이 있을지 몰라 약재상의 도움으로 처방하게 했다. 얼마 후 약초가 효험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나머지 약초를 캐와 약으로 쓰니 병든 마을 사람 모두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병에서 완쾌된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신만이 노인이 가져온 약초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노인을 찾아가 고마워했다. 신만이 노인은 평소 눈길도 주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기뻤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덜어는 집에서 해온 음식을, 어떤 이들은 손수 지은 옷가지를 가져와 노인에게 나누었다. 그러던 중에 마을의 젊은 부부가 찾아와 덕분에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다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기에 홀로 지내는 노인을 모시겠다고 찾아왔다. 노인은 이제는 산기슭 외딴 오두막에서 지내지 않게 되었고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는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옛날 녹음이 우거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오늘도 어김없이 논두렁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이 내딛는 발걸음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마을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허생원이 자신의 전답을 살피러 나온 것이었다. 논문을 본다는 핑계로 수많은 논을 둘러본다지만 내심 집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 무료하고 답답했다. 금슬 좋았던 아내가 슬아의 자식도 없이 여러 해 전에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그 아픔은 조금 흐릿해졌지만 아무런 낙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주변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추선도 하였지만 먼저 간 아내를 잊지 못하여 차마 그리할 수 없었고 여러 해를 지내다 보니 외로움만 쌓여갔다. 맹맹거리는 매미 소리를 벗삼아 상념에 젖은 채 허생원이 아름드리 우거진 뽕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발 앞에 아직은 덜 익은 오디가 우두둑 하며 떨어지는 것이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어린아이가 덜 익은 오디 사이에서 검붉게 잘 익은 오디를 나서 먹으려고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허생원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위를 바라보며 아이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아가, 아직 오디가 덜 여문 것도 많으니 조금 살살 흔들었다거라. 그런데 이 말소리가 갑작스러웠는지 나무 위에 서 있던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아래는 풀이 무성했지만 아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에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허생원은 아차 싶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눈앞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허생원이 급히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흔들어도 보고 몸 구석구석을 만져보았다. 가녀린 팔다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혹시 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지 불안했지만 다행히 부러진 곳 없이 그저 혼절한 듯 싶었다. 허생원은 어디 사는 아이인지를 몰랐기에 일단 아이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허생원은 아이를 사랑채 아랫목에 누이고 정신이 돌아오도록 이곳저곳을 주물렀다. 다행히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다시 붉은 기운이 돌아왔지만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는 않았기에 허생원은 아이 옆에서 물수건을 머리에 올려주며 경과를 지켜보았다. 이때 하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랑채로 들어왔다. 나리, 웬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요? 아, 글쎄, 내가 꾸짖는 줄 알고 놀라는 바람에 아이가 뽕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구나. 혹시 이 아이가 어느 집 아이인지 알아보겠느냐? 남자 하인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통 처음 보는 아이라고 하며 다른 여자 하인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참모가 들어와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최근에 체역관내로 타지에서 아이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자 허생원은 급히 체역관내로 정가를 하도록 했다. 정가를 넣은 지 한참이 지난 뒤에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인기척이 들려 허생원이 문을 열어보니 어떤 나이 든 여인이 서 있었다. 비록 세월의 흔적으로 얼굴에 주름이 지었으나 그 모습이 정갈하고 단아한 여인이었다. 허생원은 남녀간에 내하는 법도에 따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히 하인을 찾았다. 예, 돌쇠야. 네 댁에서 오셨는지 부인께 여쭈어라. 체역관 댁에 안주인이 손자를 찾으러 왔다고 구해주시게. 이때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아이가 정신을 차렸는지 일어나려는 듯 낑낑대는 소리가 났다. 하인이 급히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어린아이가 방금 정신을 차렸고 다행히 거동도 가능한 듯 싶었다. 하인이 아이를 얻고 나와 주인에게 보이자 허생원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이 아이를 얻고 체육관 댁 안주인 옆으로 갔다. 체육관 댁 안주인은 손주를 품에 안으며 이곳저곳을 만져본 후에 허생원 쪽으로 간단히 인사를 한 후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사랑채 마당을 나갔다. 허생원은 할머니를 따라 나서는 아이를 보며 뭐라 한마디 하고 싶었으나 얼른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 듯 허생원은 한동안 멍한 채 노년의 여인과 아이가 사라진 곳을 응시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주인을 보고 날이 또 하명하실 일이 있으십니까요? 하인의 한마디에 허생원은 정신이 돌아왔고 헛기침을 하고 일 없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펼쳐진 이불이 보였고 요에는 아직 아이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후로 허생원은 그날 일이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집에 있는 것이 더 갑갑하게 느껴졌다. 허생원이 전답을 살피는 일과는 여전했지만 아이가 떨어졌던 복나무 아래에 이르면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다. 우연한 사고로 어린아이를 마주한 후 허생원은 젊은 시절 아내와 아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때의 추억으로 빠져들곤 했다.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아이의 따스한 온기가 마음에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자손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 허생원이 전답을 둘러보러 걷던 중에 무심코 냇가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보니 지난번 보살핀 아이가 생각이 났고 이어서 아이를 안고 살펴보던 체역관 댁 안주인의 모습 역시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 순간 맹맹거리는 매미 소리와 물놀이하며 즐거워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 속은 시끌벅적했지만 자신은 세상 밖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헛헛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자 허생원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이내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대문에 들어서니 하인이 주인에게 사랑채의 손님이 들었다고 했다. 허생원이 급히 사랑채에 들자 지난번 보살폈던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를 방에 들이자 아이는 허생원에게 큰절을 올렸다. 어르신, 지난번 소생을 한난에서 구해주셔서 백골 난망이옵니다. 반드시 결처 보은하겠사옵니다. 어허,
몸은 어디 상한 곳이 없는 것이냐? 아직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리 문자를 배웠을꼬?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그만 말을 편히 하거라. 어르신, 저희 할머니께서 어르신께 최대한 예를 표해 감사드리라고 하셔서요. 오호, 그랬던 것이더냐. 할머님께서 손주님 훈육을 제대로 하시는구나. 허허. 허생원은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이로부터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와 단둘이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다. 허생원은 아이가 돌아간 뒤에 무슨 사연이 있는 듯 싶어 지난번 아이를 알아봤던 참모를 불러 체육관 댁의 사정을 물어보았다. 참모가 말하길 아이는 체육관 댁 안주인의 외손자인데 객주인 사이가 무고를 당해 파업되고 하나뿐인 외동딸이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는 통에 외손자가 할머니 댁에 와서 지낸다는 것이었다. 체육관 댁 안주인은 남편을 여인 지 20여 년이 흘렀고 혼자 수절하며 외동딸을 키워 출가시켰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기고한 운명에 처한 안주인과 손주의 처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그나마 의지할 가족마저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이후로 허생원은 아이가 눈에 어른거려 통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잠시만이라도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아이가 제법 문자를 섞어 말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아이에게 글이 일러준 할머니가 어떤 여인일지 궁금함도 일어났다. 허생원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하인을 불러 아이에게 잠시 들러줄 수 있겠는지 청하도록 일렀다. 한참 뒤에 하인이 아이를 데려왔고 허생원은 맛있는 다과를 준비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생원은 아이를 반갑게 맞았고 아이 역시 반가워하며 반듯하게 예를 올렸다. 어허, 기특한지고. 그리 깍듯한 예법은 어디서 배웠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느냐? 예, 나름 집안에 있는 서책으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어서 아이는 형편이 닿지 않아 서당에 다니지는 못하고 할머니께 배우고는 있지만 점점 막히는 곳이 많아진다고 했다. 허생원은 아이에게 막히는 문장이 어디인지 물었고 아이의 질문에 천천히 답해 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고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는 허생원 역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을 느꼈다. 허생원은 앞으로도 공부하다가 막히는 문장이 있으면 가리지 말고 달려와서 물어보라고 했다. 아이가 기뻐하며 집으로 갔고 이 일을 할머니께 말했다. 그 어르신이 그리도 박식하시더냐? 어르신께서 너에게 잘 대해주시더라도 너무 귀찮게 해드리면 아니 되느니라. 예를 아는 바른 사람은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고 훗날 기회가 닿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으며 허생원 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얘기하다 잠이 들었다. 새근새근 잠든 손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체육관 댁 안주인은 깊은 상념에 빠졌다.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며 아쉽고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모두 순간처럼 지나가는구나라며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고 아이가
좋은 분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허생원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아이는 공부하다가 틈만 나면 허생원에게로 달려갔고 허생원의 사랑채에서 가끔씩 잠이 들면 할머니가 찾으러 오곤 했다. 자연스럽게 허생원과 체육관 댁 안주인은 어색함 속에서 대면하는 시간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허생원은 안주인의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라 잠을 청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한동안 찾아오지 않아서 궁금하던 차에 허생원은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을 때였다. 아이가 건장한 남자 어른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른은 허생원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생원 어른, 저는 체육관 댁의 사이옵니다. 그간 제 아들을 잘 보살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늠름한 젊은이를 마주 대하니 허생원은 조금은 놀라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생기가 도는 듯했고 급히 손님들을 방에 들도록 했다. 허생원과 체육관 댁 사이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사이는 객주일을 하는 중에 주변의 시세머린 거짓 고변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에 억울함이 밝혀져 방면되었으며 다시 상단을 꾸려 먼 길을 나서기 전에 잠시 처가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했다. 허생원은 듬직한 체육관 댁 사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푸근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손님으로 맞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었고 사이는 부모 대하듯 허생원에게 객주일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기도 하였다. 양반과 중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워낙 사람 좋고 포용력이 넓은 허생원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미 어린아이가 허생원의 마음에 들어왔고 안주인 또한 허생원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체육관 댁 사이가 내 사이이기를 상상하기도 했다. 사이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에 허생원을 통해 아버지의 정 같은 것을 느끼는 듯 했으며 허생원의 처지가 자신의 장모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는 아내에게 허생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이 얘기는 다시 고스란히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인 체육관 댁 안주인에게 전했다. 얘기를 전할 때마다 더 유심히 경청하는 듯하며 또 어딘가 모르게 수줍어하는 기색을 띠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딸은 어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방님, 혹여 어머니와 허생원 두 분 사이에 무슨 기척을 못 느끼셨는지요? 부인, 그렇지 않아도 두 분께서 처지가 비슷해서인지 서로에 대해 궁금해 하신 듯하오. 어머님이야 그야말로 우리가 떠나면 혼자이신데 두 분을 맺어드리면 어떠하겠소? 저 역시 같은 생각이어요. 세간에서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행복해지신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홀로 저를 키우고 집안을 지키시느라 한평생을 외롭게 지내신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요. 이제는 어머니를 편히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부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딸은 어머니의 의향을 묻기로 하고 남편은 허생원의 의향을 묻기로 했다. 허생원은 체육관 댁 사이의 말을 듣고 싫지 않았으며 체육관 댁 안주인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생각이 복잡했다. 손주로 인해 자주 대면하면서 허생원의 됨됨이와 인품을 잘 알게 되었지만 강원의 나이에 제가 한다는 것이 남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던 세월이 있어서 새로이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어딘지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간이 흘러도 답이 나오질 않았고 사이가 출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이가 장모님을 찾아뵙고 말했다. 어머님,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부부가 떠나고 나면 또 외롭게 혼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남은 여생을 허생원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이 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아주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부 바람입니다. 사이의 말을 듣고 체육관댁 안주인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를 잡아 가족들만의 소박한 예를 올려 허생원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새로 맺어진 허생원과 어머니에게 딸 내외와 외손자는 예를 올렸으며 며칠 후 한양으로 떠났다. 오랜만에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주던 외손자와 딸 내외가 떠나자 어머니는 허전한 생각이 들었으나 옆에 허생원이 있어주어 빈 공간이 줄어들었고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간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다 늙어서 남사스럽게 무슨 재가를 하는지라며 저를 차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 어디 있느냐며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것 또한 축복받을 일이라 말했다. 그러나 학원에 새 출발을 한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이야기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허생원 부부는 수십 년간 채워지지 않았던 빈 공간을 채워가며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하였다고 전해진다. 음, 일이 좋을 수가 있는가? 정말 좋구나. 옛날 강원도 원주 어느 봄날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쬐며 주변을 둘러보던 채부자가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지만 사람의 성품 또한 베품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자연히 채부자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니 가세 또한 소문과 함께 번성하였다. 이러한 채부자가 우연히 어느 날 아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자신 또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 평소 생각하지도 않았던 50을 넘어선 자신의 나이가 새삼 떠올랐다. 아, 일이 되었구나. 내가 벌써 50이 넘었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과 이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인가. 이후로 채부자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으며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 생각하니 슬픔에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게 버거웠다.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길지는 않았으니 나이 50이 넘으면 노인축에 낄 정도였다. 채부자는 특히 화목한 가족들을 남기고 나이 들어 이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 생각하니 가슴에 무거운 들돌이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채부자는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이는 채부자의 중마고우에게 바둑을 두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참 진지하게 최부자의 얘기를 듣던 친구는 최부자가 너무 지나치다 싶은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뭘 그런 걸로 걱정하는가 싶어 골려줄 요량으로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허, 이보게. 나도 자네 마음을 안다네. 그런데 어쩌겠는가? 생과 사가 하늘에 뜨신 것을. 하지만 내 한 가지 비방을 들어본 적이 있네만. 난 도저히 그리 못할 듯하여 시도해 본 적은 없네만. 친구의 이 말에 최부자는 귀가 솔깃하여 갑자기 생기가 돌며 채근하듯이 물었다. 그게 뭔가? 진짜 비방이 있단 말인가? 이에 친구의 마음에 이해를 주려 했는데 진지하게 묻는 최부자의 행동에 내심 당황해하며 친구는 말을 이었다. 이보게, 자네도 아다시피 요 앞에 뒷산이 산세가 웅장하여 산신이 산다 하지 않던가? 특히나 산 중턱에 가뭄이 들어도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옹달샘이 아마 영험한 기도처라지. 산의 산신이 매일 물을 마시러 해시 무렵이면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하더군. 여보게, 해시가 되거든 추위를 물리고 그곳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지 그러나.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 않던가. 한 100일 기도를 해보게. 필시 효험이 있을 게야. 헌데 난 무서워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구먼. 그러다 산짐승에라도 물려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겠는가. 친구의 말이 긴가민가 했지만 사람이 간절하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린다고. 그날부터 해시가 되면 최부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친구가 말한 그 옹달샘을 찾아가 진심을 다해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100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요. 그저 80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여러 날 밤길을 몰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문간방 청지기의 기뜸에 아내는 기도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마주했다. 여보시오, 영감. 내일 모레가 한갑인 나이에 어찌 밤바람이 나신 거요. 아이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러시오. 그만하시구려. 제부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을 오해하는 듯하여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많은 사실을 말하였다. 어허, 부인. 어찌 나를 그리 의심하는겨요. 나는 오직 당신뿐이라오. 내 밤마시를 나가는 것은 우리 부부의 장수를 빌러 뒷산 옹달샘을 찾아 치성을 드리느라 그렇게 됐소. 남편으로부터 그간의 여차한 얘기를 들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늦은 밤이라 산짐승이라도 맞닥뜨릴까 걱정이 되었다. 에휴, 걱정이요. 그만하시면 안 되겠소. 하늘이 정해주는 목숨,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냥 받아들이며 재미있게 삽시다. 길든 짧든 그것이 그리 중하겠어요. 부인, 내 기왕 시작했으니 기한은 채워보려 하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오. 이후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 아내는 다른 이들에게는 항구하고 남편의 밤 나들이를 챙겼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시에 맞춰 뒷산을 오른 지 두어 달이 지났다. 하지만 옹달샘 앞에 해시가 되면 나타난다는 산신령은 본 적도 없으니 친구의 비방이라는 것이 혹여 자신을 놀리는 농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재차 마음을 다잡고 처음 먹었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치성을 드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 부자는 평소보다 더 길게 옹달샘 앞에서 치성을 드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나이 80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성을 끝마치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제 부자는 내가 부질없는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난데없이 허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채 부자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부지불식간에 마주한 노인 앞에서 채 부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 뒷걸음쳤다. 어허, 뭘 그리 놀라는가? 나를 그토록 보고자 하니는 자네가 아닌가? 자네가 지난 100일간 온갖 성심을 다해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딱 해서 와본 것일세. 노인이 산신령이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에 채 부자는 노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원을 다시 말했다. 신령님, 제발 미수를 넘길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용엄을 내려주소서. 채 부자의 소원을 들은 노인은 잠시 딱하다는 듯이 채 부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일이 안타까울 수가 있나. 내 자네가 평소 이웃에게 선의를 베풀고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아내만 자네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게 되었네. 아니, 신령님, 어찌 그래도 지난 100일간 치성을 드렸는데 너무하십니다요. 채 부자가 크게 낙담하여 울상이 되니 노인이 거듭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여보게, 자네 사정이야 딱하지만 앞으로 8달 뒤면 호안으로 황천으로 향할 운명이라고 이미 명부에 글이 올랐는데 낸들 어찌하겠나. 남은 세월이나 충실히 지내고 운명을 받아들이게나. 노인의 말에 채 부자는 낙심천만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연실색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올려다보니 이미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당최 산신령이 해준 말이 믿겨지지 않아 채 부자는 허탈한 심정으로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날이 밝으니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긴가민가 하였다. 하지만 산신령으로 여겼던 노인의 남긴 말이 너무나 생생하니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찜찜하였다. 마침 바둑을 들어 친구가 찾아오자 답답한 마음에 채 부자는 간밤의 일을 이실직고했다. 채 부자의 말을 듣고 친구는 믿기 어렵다는 눈치였다. 채 부자를 달래주려고 농으로 했던 말을 채 부자가 자신의 농을 농으로 받아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골려줄 요량으로 채 부자를 달래듯 말했다. 여보게, 뭘 그리 하늘이 묻어질 듯 걱정하는 겐가? 일이 그리 되었다면 세상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치성을 들여 사정이라도 해보게나 그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해주니
채부자는 화색이 돌아오며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했다. 그날 밤부터 다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옹달샘 앞에서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치성을 드리길 100일째 되는 날, 지난번 보았던 노인이 다시 채부자 앞에 나타났다. 어허, 딱한지고. 내 글이 일렀건만 내 말을 허투루 들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었고 청기를 아신다면 필시 그 액을 피할 비방도 아실 듯하여. 신령님, 제발 가엾게 여기시어 호환을 피할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채부자의 청이 간절하니 노인은 혀를 차며 달래듯 말했다. 어허, 내 일개 산 하나 지키는 몸인데 어찌 명부의 일을 좌지우지하겠나. 내 말을 그리도 못 믿는다니 자네를 해할 호랑이와 대질시켜 주겠네. 노인이 이리 말하고 호랑이를 부르자 잠시 후 어디선가 화답하듯이 으르렁대며 화등잔만한 눈을 번뜩인 채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호랑이였다. 호랑이를 눈앞에서 난생 처음 대한 채부자는 오금을 펴지 못하고 사시나물 떨듯 그 자리에 엎드려 꼼짝 못했다. 이어서 노인이 호랑이를 마치 강아지 대하듯 쓰다듬더니 말했다. 얘야, 네가 5달 후에 물어갈 사람이 바로 이 사내더냐? 호랑이는 마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채부자를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채부자는 두려움에 더욱 몸소리치듯 떨었으며 그 모습을 지근한 눈으로 바라본 노인은 호랑이에게 다시 말했다. 얘야, 네가 명부의 명을 받들어 저 사내를 데려가려 한다지만 대신에 커다란 황소를 데려가는 것은 어떠하냐? 내 저자가 딱해서 그러느니라. 노인이 이리 말하니 호랑이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에 노인이 황소 10마리를 제시하니 또 고개를 흔들었고 다시 황소 100마리를 제시했음에도 역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호랑이가 완강하자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었다. 녀석, 고집이 세기도 하구나. 내 너의 의중을 알았으니 그럼 이 사내 대신에 젊은 신랑을 데려가는 것은 어떠하냐? 이 말에 호랑이는 갸우뚱하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든 후에 크게 포효하며 사라졌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식은땀에 한기를 느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린 채부자가 노인에게 100배 치사를 하자 노인이 말했다. 여보게, 안 된 일이네만 자네를 대신하여 젊은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유가족에게 그만한 보은을 해야 할 터 어떠한가? 신령님, 여부가 있습니까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유가족에게 전해 보은하겠나이다. 그렇게까지야. 5달 뒤에 충청도 충주에 장가드는 젊은 신랑이 있을 테니 호환이 있거든 자네가 지닌 재산 반을 떼어 유가족에게 주도록 하게나 꼭 약속을 지키게. 알겠는가? 제부자가 고마운 마음에 머리를 조아린 후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후로 채부자는 근심이 해결된 듯하여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즐겁기조차 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 5달이 다 되어가자 최부자는 노인의 말이 자꾸 되새김질이 되었으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급기야는 마음이 무거워지니 한숨이 늘어나고 식욕마저 떨어졌다. 어허, 내 욕심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뜻도 펼치지 못하고 사그라들겠구먼. 이러다 천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새파랗게 젊은 새 신랑이라 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최부자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가산의 반을 문서로 만들어 챙기고 행장을 꾸려 산신령이 일러준 충주로 갔다. 주막에 짐을 풀고 사방에 수소문하니 과연 열흘 뒤에 이 마을 신부댁에 장가 들러오는 나이 20의 신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숙소에서 그날을 기다렸다. 숙소에 들어앉아 최부자는 혼산날을 기다렸으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여전하였다. 젊은이가 자기 대신에 호환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시간마저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는 듯했다. 어허, 사람으로 나서 이 정도로 다복하게 살았다면 더 무얼 바라겠는가? 내 여지껏 내 삶을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는가? 되었다. 호랑이에게 신랑은 놔두고 나를 데려가라고 하자. 최부자는 이리 결심하고 혼산날이 되자 미리 알아둔 신방 마루 아래로 기어들어가 호랑이가 오길 기다렸다. 신방에 불이 꺼지고 밤이 깊어지니 사방은 고요하였으며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쿵쿵대는 가슴을 붙잡은 채 대기하고 있던 최부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긴장이 풀어지며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신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방문이 열리더니 신랑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최부자는 놀라 당황하며 자기도 모르게 아 하는 단성 소리에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렸다. 최부자는 좋지 않은 예감에 겁이 덜컥 났다. 방 안에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 밖으로 나왔을꼬. 신랑이 뒷간으로 들어가자 최부자는 초조해졌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더욱 조용해지더니 집채만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바로 지난번에 보았던 그 호랑이임을 알아보고 최부자는 마루 밑에서 나와 호랑이 앞에 나서려고 몸을 움직이려 애썼으나 최부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지에서 힘이 빠져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 소리라도 내어 호랑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호랑이가 신랑이 들어가 있는 뒷간으로 몸을 쓱 들이밀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최부자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마루 밑을 기어나와 신부집을 벗어나 도망쳤다. 숙소에 다다르자 겨우 진정이 된 최부자는 후회가 밀려왔다. 어허, 그리 다짐했건만 이 한 목숨 부지하려고 이리 주랭랑을 치다니 내가 이럴 수는 없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최부자는 신랑의 안위가 염려되어 날이 밝자 신부집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중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초래치는 신부 집에 무슨 병고가 없었는지 물었으나 알지 못했다. 신부 집에 도착하니 이른 아침이라 전날 잔치로 인해 피곤했을 식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제부자는 기억을 더듬어 신방 근처의 뒷간을 찾아보다 아연실색했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숨이 끊어진 채로 사지를 쭉 뻗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가 이 지경이 된 것을 보고 놀란 채부자는 신랑은 어찌 되었을까 하고 염려되는 마음에 서성이는 중에 마침 눈을 비비며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냥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용력을 지닌 인물로 보였다. 제부자가 신랑과 통성명을 하는 중에 죽은 호랑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놀란 눈으로 신부의 아버지가 어인 일이냐고 물으니 신랑은 태연히 말했다. 아, 예, 아버님. 간밤에 뒷간에 앉아 있는데 이 녀석이 아가리를 들이밀며 귀찮게 하길래 저리 해치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채부자 역시 놀랐다. 채부자는 중단했던 말을 다시 이어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내 못할 짓을 했네 그려. 정말로 미안하이. 얼떨떨해하는 신랑에게 채부자는 그간의 자초정을 얘기하니 신랑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미련한 것이 무겁기는 엄청 무거웠으나 별일 아닙니다. 그리 미안해 하실 일도 아닌 듯합니다. 허허. 제부자는 태어난 신랑의 모습에 예삿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전전긍긍했던 자신의 타는 성례를 감싸주는 신랑의 말에 크게 감복하여 준비해온 재산의 반을 신랑에게 전했다. 아니, 어르신, 어찌 허황된 말에 이리 아까운 재산을 처음 보는 어린 놈에게 주십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닐세, 자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미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마음 먹은 지 오래되었다네. 자네의 기상이 남달라 훗날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라 믿네. 이리 뒷마무리를 하니 채부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결 가뿐했다. 제부자는 혹 자신의 정성에 신령이 감동하여 자신에게 일부러 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또 그와 동시에 훌륭한 젊은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리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채부자는 이웃에게 정을 나누며 80이 넘도록 장수하였다고 한다. 한편 채부자를 구한 젊은이는 훗날 국난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선 임경업 장군이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